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직전 분기보다 0.4%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속보치보다도 더 안 좋았는데 이 같은 속도라면 연 2.5%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무상복지 확대가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 차질은 물론 손실 누적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당정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실업자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구조 도입 논의를 위해 오늘 협의회를 갖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첫 소식입니다. 1분기 국내 총생산이 당초 발표보다 더 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주저앉으면서 연 2.5% 성장 전망치도 지키기 힘들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김 기자,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한 분기 전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속보치로 발표한 마이너스 0.3%보다 더 안 좋은 건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투자와 수출이 뒷걸음질한 영향이 컸는데요.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와 운송 장비가 모두 줄면서 9.1% 떨어졌는데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또 지난해 3분기 이후 계속 늘던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 부진에 0.8% 줄면서 역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LCD 등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3.2% 떨어졌고 수입은 기계와 장비, 그리고 원유와 천연가스 등 광산품이 줄면서 3.4% 낮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성장률 전망 수정이 불가피해지는 게 아닙니까? 네, 1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앞서 지난 4월 충격을 줬던 속보치보다도 더 내려갔죠. 이에 따라서 한은의 올해 전망치인 연 2.5%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다음 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요. 1분기 성적표가 예상보다도 더 뒷걸음질하면서 연 2.5% 밑으로 더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최근 KDI와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OECD 등 국내외 기관들이 연달아 우리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려잡은 가운데 어제는 민간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추면서 연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게 지난 2017년인데 이 같은 기록도 반짝 기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1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도 한 분기 전보다 0.5% 줄면서 세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가 명목 성장률이 2% 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또 원달러 환율도 1,190원대의 최근 수준을 계속 이어갈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다시 2만 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SBS CNBC 김한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5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또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정 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를 넘지 못했죠? 네,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0.7%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0%대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통계청은 서비스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비스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0.8%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199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공공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보다 0.2% 감소했고 개인 서비스의 경우 외식 물가가 떨어지면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네, 이처럼 낮은 물가가 지속된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수 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물가 지수가 0%대 오르는 데 그친 것도 소비자들의 구매가 그만큼 줄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통계청은 이를 두고 현재 낮은 물가는 소비와 내수 부진이 다소 포함될 수 있다면서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정책의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낮아서 석유류 가격이 떨어진 영향도 저물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7% 감소했고 공업제품 물가는 0.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도 9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지난달 주요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규모가 한 달 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신한과 KB국민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 8,723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1,385억 원 늘었습니다. 이는 다른 달보다 지출이 많은 가정의 달에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정이 저소득층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제도를 시행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게 약간 생소한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소득 145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230만 원보다 소득이 적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당정은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될 경우 내년에 4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5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 단계적으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완화해 오는 2022년에는 6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오늘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에 소속된 전국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전국 건설 현장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강산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네. 두 노총, 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오늘부터 이제 파업에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양대 노조는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네. 전국 공사 현장에 깔린 3천여 대의 타워크레인 중에서 1,700여 대가 현재 멈춰 섰습니다. 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동시 파업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노총은 지난달 8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총은 59%의 찬성을 끌어냈습니다. 두 노조는 점거 파업과 별도로 청와대와 국회,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틀 동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양대 노총의 동시 파업은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3톤 미만의 소형 타워 크레인을 현장에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게 본론입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용이 늘어나는 이 소형 타워 크레인이 일정한 교육만 이수하면 당장 운행이 가능하고 또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안전 우려를 지적을 하는 건데요. 심지어 교육을 받지 않은 인원도 소형 타워 크레인을 조정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양대 노조는 어제 국토부와 함께 이 협상을 진행을 했지만 결렬됐습니다. 근데 사실 한편에서는 이 표면적으로 안전이라는 명분을 들고 나왔지만 사실상은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밥그릇 챙기기란 지적이 사실 건설 현장 업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도. 그 이유를 보면 대형 타워 크레인 조종사는 대부분 양대 노조원인 반면에 소형 타워 크레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부적으로 상당수는 비노조원인 상황인데요. 최근 공사 현장에서는 5톤 이상을 들어올릴 수 있는 타워 크레인보다는
소형 크레인을 더 확산하고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양대 노조처럼 소속 노조원을 쓰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이 리모컨 조작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측면도 있는 겁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전국 현장의 소형 타워 크레인은 약 1,800대이고 이들은 일반 타워 크레인만 할 수 있는 대형 작업 이외에는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결국 안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자기들의 어떤 일자리, 뭔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노조원분들 이야기도 알겠지만 당장 사실 전국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멈춰야 하는 데는 차질이 좀 불가피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건설 현장 외에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입주 기간이 좀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타워 크레인은 건축물 골조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조가 올라가야 내부 설비 공사를 하는데 타워 크레인이 멈추면 고층 건축물 공사가 사실상 멈추게 되는 셈인 겁니다.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대체 인력과 장비를 구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들고 공사가 늦춰지면 지체 보상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지체 보상금은 곧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남은 공사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 건설사가 보장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공사 속도를 높인다면 부실 공사 우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는 소비자의 몫으로 떠안게 됩니다. 네, 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어제 전면 파업에 이어 오늘부터는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어제 무산됐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현장 실사를 곧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부분 파업을 오늘 시작했죠?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전 9시부터 7시간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내일은 오후 4시간, 오는 7일에는 오후 2시간의 부분 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회사가 장소를 변경해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분할안을 통과시킨 것이 모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장소와 시간을 충분히 알 수 없었고 이동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법률원을 통해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주총 무효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실사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도 진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현대중공업은 당초 어제부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실사단은 대우조선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실사를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현장 실사는 오는 14일까지 예정돼 있어 현대중공업은 조만간 실사를 재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실사단이 공권력을 이용해 진입을 시도하면 즉각 총파업하고 거제로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의 권세욱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하다는 의견이 80%에 달했습니다. 특히 진보와 보수 간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이 87%로 집계됐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사회 통합 수준은 10점 만점에 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에너지를 쓰고 또 어떻게 소비할지 그 계획이 담긴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로 늘리기로 했어요. 네, 정부의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수요를 18.6% 감축하고 소비 효율을 38%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전과 석탄은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대 35%까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까? 네, 정부는 현재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설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과 전통 에너지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그리고 원전 산업의 핵심 생태계 유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력과 가스, 열 등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계획대로 실행하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화석 연료 비중을 줄이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50년 만에 주류에 붙는 세금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주세가 개편되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정 기자, 먼저 주류 과세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현재는 제조원가, 관리비, 이윤까지 합한 출고가의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요. 이를 술의 양이나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인 종량세로 바꾸는 겁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에만 종량세를 적용할지, 맥주와 막걸리에 같이 적용할지, 모든 술에 적용할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맥주 또는 맥주와 막걸리에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서민 증세 우려에 소주는 뺐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그 주류 가격에는 어떻게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 국산 맥주의 경우 500ml 기준 한 캔당 가격이 300원에서 400원 떨어질 전망입니다. 반면에 국산 맥주보다 세금을 적게 내던 수입 맥주의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수입 맥주 4캔을 10,000원에 판매하는 편의점 할인 행사 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업체 간, 편의점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수입 맥주 할인 행사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개편에 막걸리도 포함될 수 있는데 막걸리는 지금도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량세로 바뀌어도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손을 잡았습니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를 내건 삼성의 구체적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서 기자, 삼성전자가 AMD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고 또 AMD가 어떤 회사인지 전해주시죠. 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삼성전자는 로열티를 주고 스마트폰, PC 등에 들어가는 AMD의 최신 그래픽 설계를 받게 됩니다. AMD는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CPU에서 인텔과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는 1위인 엔비디아의 유일한 경쟁업체입니다. 네, AMD와 삼성이 손을 잡으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네,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협업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완제품을 제조하는 무선 사업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성능을 지닌 그래픽을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AMD가 반도체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부가 AMD의 발주를 받아서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생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AMD는 대만의 삼성으로 불리는 TSMC의 차세대 CPU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5G를 넘어서 이제는 6G 연구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6G 이동통신 연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5G가 이제 막 상용화되는 단계입니다만 연구 개발 조직을 센터로 격상해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섭니다. 6G 차세대 통신 연구에 더 큰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연구센터는 삼성 리서치 내 가장 큰 조직 단위로 인공지능센터, 로봇센터 등이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낸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심사에서 탈락하자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심사 기준과 절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심사의 당락을 좌우한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금감원에 요구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난감해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손석우입니다. 네, 송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후보들이 탈락한 뒤에 당정 협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외평위 명단을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 외평위 명단 공개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공개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이 명단 공개 문제가 공론화됐는데요. 외평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위원 명단은 비공개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넷 은행 심사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에게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심사 과정이나 기준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인데다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외평이 자문에 휘둘린 측면이 있다며 외평위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윤 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부정적이어서 외평위원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등장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금융당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의 외평위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고 있지만 심사가 이미 끝난 상황인데다 탈락 자체에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명단 공개는 자칫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다른 심사에서도 외평위원들이 이른바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외평위 자문의 독립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는 게 금감원 내부의 기류라고 전했습니다. 윤 원장이 외평위 선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국내 소비자 민원 1위가 바로 통신 분쟁입니다. 그런데 10,000원, 20,000원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 재판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소식인지 알아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네, 우선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분쟁 조정 절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해지와 손해배상, 그리고 부당과금, 해지 누락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통신분쟁 해결이 간편해집니다. 현행 재정제도는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 처리하고 있어서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법원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의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발생 원인 입증이 어려워서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 절차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통신분쟁조정위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조정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비필수 앱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한편으로는 금지가 된다고요? 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스마트폰을 사면 미리 탑재되어 있는 앱에 대해서도 그 금지 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는데요.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다음 달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에서 2, 3인실 입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입원비 본인 부담률은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2, 3인실 입원료는 산정특례나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8% 내리면서 2064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03% 약보합으로 69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현대중공업입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실사 제시돌 여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오늘 3%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분식회계 논란에도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은 4%가량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국전력은 지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으로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2%가량 내리며 26,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MD와 손을 잡고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노릴 계획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좀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37%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백광소재가 19%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에 생석회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관련주인 백광소재 현재 21.40%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